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현재 재판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결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당연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일단 그 내란 혐의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현재 구속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란 특검법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태죠. 내란 특검법이 발효되면 그 조직을 꾸리는 데만 해도 이제 수백억이 드는데 그런 어떤 실효성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많은 어떤 그 유연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검의 어떤 구성권이라든지 또 군사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그 국가보안법 군사 시설에 대한 관련된 어떤 압수수색을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좀 삭제됐다 할지라도 가장 큰 문제점, 인지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즉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은 무한정 많은 국민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조항들은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불안과 그리고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저는 최상목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이 거부를 한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당연한 좀 결정이었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도 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과연 최상목 대행께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과연 내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참으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또 거부권 행사한다는 그런 명분을 삼았는데, 실제 여당이 지금까지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부분, 특히 제3자 추천해라, 또 여당이 주장했던 대법원 원장 추천으로 특검 구성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위헌적인 요소를 다 수정을 했고요. 또 수사 대상, 또 외환 유도죄 다 문제 삼았던 거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은 전혀 침해가 없도록 다 반영해서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꼬투리 하나로 여당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또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들어서 의도적인 협상 결렬을 한 여당 편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결과다. 그래서 참으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러나 내란 특검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계엄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측의 말대로 하면 옛날 70년대 계엄령 그 포고문을 뺏겨 썼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뺏겨 쓴 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계엄 준비를 모두 기획하고 다 했을까? 이런 의문점도 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 계엄과 내란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또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주 그 깊숙한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시만요. 현재 재판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정치권의 반응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상당히 개강돼 있고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아주 센 논평을 어제 대변인이 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꼬투리 하나 잡아서 여당이 일방적인 협상 결렬 그 하나만을 그 명분으로 삼아서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것으로 내란 특검법을 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드러나지 않는 계엄의 실질적인 준비 기획자가 누구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비서실장이 아니라면 또 누가 관여했는지, 국무위원 중에서도 분명히 검찰은 아마 수사해서 국무위원들은 수사에 대한 미진할 거로 봅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과연 그 몇 개월 동안 준비됐던 계엄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또 정황이 드러나는 일부 국무위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해야만이 앞으로 이러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예,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게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고 민주당 측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응 좀 전해주실까요? 예, 내란 특검이 객관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12.3 비상계엄 직후에 사실은 많은 수사 기관들이 굉장히 좀 중복 과잉 수사를 할 때 사실은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경찰, 공수처, 검찰 등이 뭐 굶주린 사냥개처럼 막 달려들어서 정말 많은 어떤 사령관들을 구속시키고 또 했는데 그 직후에 지금 이제 시간이 흘려서 대부분 당사자들이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혀 실효성이 법적으로 이제 벌써 시기적으로 떨어졌다.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계속적인 어떤 특검 공세, 입법 공세, 그리고 탄핵 공세, 탄핵 폭주를 통해서 국가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사실상 실효가 떨어진 내란 특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또 이것을 만약에 문제를 삼고 만약에 또 뭐 탄핵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엄청난 어떤 후폭풍과 국민들의 비판에 저는 직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특검법 관련해서 재의결되는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은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을 했습니다. 지난 표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찬성표를 던졌었는데 이번에서는 재표결에서 반대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탈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 내란 특검의 좀 필요성을 느낀 의원들조차도 지금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 이후에는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 찬성표 던졌던 안철수 의원조차도 이제는 진짜 시기가 완전히 내란 특검을 뭐 발동을 할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탈표는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개혁신당이라든지 다른 야당에서도 이 문제가 시기적으로 맞느냐 하는 어떤 의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야당 측에서 또 다른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좀 충분히 그런 예상하십니까? 개연성이 있는 시기가 지금 되었다 생각합니다. 현재 앞으로 좀 이탈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들도 안철수 의원마저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네네. 뭐 사실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정강훈 목사로 대표되는 거구 보수 강경 세력들의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계속 어떤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더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오히려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은 이번에 내란 특검에 찬성함으로써 그런 극우적인 우경화 부분에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기대도 가능성은 낮지만 좀 해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면 사실은 이 내란 특검은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할 때 그때 사실은 여야 합의로 했어야 되는데 지나서 보면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제대로 된 시기를 좀 놓쳤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또 어떤 설득이랄까 뭐 이런 작업들도 얼마나 있었는지 이번 또 재의결 표결 때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열린 첫 공개 회의였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을 해서 그 흥묘 백묘론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좀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좀 여당에서는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예, 잘 아신 흥묘 백묘론은 1978년도 중국의 덩샤오핑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대외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제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하려고 했을 때 중국 내에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꺼냈던 어떤 등소평의 이야기가 흥묘백묘로는 고양이는 뭐 희든 금든 지만 잘 받으면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 경제 발전만 시키면 어떤 방법은 문제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지금 새롭게 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중도 특히 우측에 있는 국민들을 지금 의식을 해서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등등의 지금 기존의 민주당의 어떤 노선과는 좀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좀 하는 것에 대한 당내 혹은 당외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에 대한 어떤 반발을 우려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연 경제 성장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민생을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또 그 진심을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좀 의구심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하니까 진짜 뭐 존경하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했는데 이런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고양이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네. 식으로 강하게 비판했고 향후에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노선 내지는 가면선 정책에 대해서는 당에서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지금 비판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흥묘백묘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좀 강조를 할 때 꺼낸 이야기였는데 이게 좀 뭐 중국 공산 전체주의까지도 좀 이야기가 번져 나가는 모습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데 왜 느닷없이 중국 공산당을 들먹이면서 색깔론 공세를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럼 중국 공산당이 기본소득을 포기하고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색깔론을 주장하는 그 이치에나 논리적 구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재명 대표는 개엄 이후에 이런 그 실용 노선이나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를 강조하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작년 총선에 승리한 이후에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면서 그 특위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 이런 문제들로 실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는 저희 당에서 검투세 폐지와 관련된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원들 중에는 아마 검투세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의원총회와 또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작년 연말에 본회의에서 검투세 폐지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실제 그 기업과 성장 또 투자자들의 어떤 가치나 또 이익 이런 부분을 실제로 존중한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정치 공세로 도저히 못 믿겠다. 중국 공산당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이렇게 정치 공세하는 것은 실제도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실제 노무현 대통령 그 참여정부 때도 한미 FTA가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진보 진영뿐만 아니고 보수 진영에서 FTA 성사는 안 될 것이다. 왜 자회전 깜빡이를 펴고 우회전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실제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성사를 시켰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으로 해서 얼마나 덕을 받느냐. 실제 이재명 대표는 저는 실용주의자냐 진보주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용주의자다. 그리고 성과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 회의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뭐 민생 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일단 여당은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이런 입장이죠. 예, 일단 저는 추경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 12월 달에 헌정 사상 최초로 수정 예산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그때 왜 꼭 필요했던 여러 가지 어떤 대왕고래 유전이라든지 청년 지원이라든지 또 SMR 예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적으로 꼭 필요했던 집행부에서 각 부처에서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예산은 삭감시켜 놓고 불과 지금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또 추경 이야기를 꺼내는지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지금 국가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받기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돈을 써서 하는 이런 어떤 재정 중독증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재정받기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딥시크에 의해서 AI 산업에 대해서 미국에도 큰 지금 충격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네. 국가의 어떤 기술 발전을 통한 어떤 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재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반도체 법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그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이 분야의 어떤 산업 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고 오로지 돈을 풀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국가 부채가 440조 이상이 지금 늘어서 지금 현재 그 기재부에서 원금을 갚기는커녕 지금 이자만 갚는데 해마다 25조에서 26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다도 더 중요한 법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꼭 필요한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삭감한 이런 부분의 예산 복원이 저는 먼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최상목 대행은 국정협의회를 열어서 좀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추경이 시급한 데다 그렇게 정치권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은행 총재가 또 정치권을 향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권유하고 나선 것은 촉구하고 나선 것은 참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일반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 특히 이번 설날에도 정치인들이 다들 지역구에 가서 느꼈었겠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고 1,000만에 가까운 이 중소자영업자들이 정말 이 생존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느닷없는 계엄 이후에 얼마나 물가가 불안하고 또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이 일정들이나 회식 약속들 다 취소하고 연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부 여당이 야당 대표가 그렇게 민생지원금을 선별적으로라도 하자, 차등으로라도 지급하자라고 했으면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또 그것을 보고 꼼수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은 정말 여당답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라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민생지원금 어떻게 할 것인가,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반드시 성과를 내고 예. 3월 달부터는 바로 이 추경의 효과가 실물 경제에서 바로 효과를 보도록 하는 그런 아주 시급한 결실이 성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속한 추경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볼까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첫 일반 면회로 대통령실 참모진을 접견을 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의기소침하지 말고 이렇게 좀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대통령을 만나고 오신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그 수석들 이야기가 처음에는 대통령의 그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모습과 말씀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 이념에 놀랐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곳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방문을 한 비서실장과 수석들을 오히려 격려 내지는 최선을 다하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이제 많은 어떤 정치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방문을 할 텐데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옥중 정치다, 뭐 옥중 메시지다, 뭐 이렇게도 뭐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금 처한 현실이 옥중에서 지금 한가롭게 있는 입장이 아니고 옥중에서 철저하게 지금 변론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헌재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방어권도 거의 뭐 무력화할 정도로 일주일에 2번 그것도 종일 지금 현재 심리가 지금 이제 예정돼 있고 또 지금 그 내란 혐의로 인한 어떤 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형사 재판도 지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바쁜 시기라서 저는 면회를 가는 게 물론 면회를 가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있으시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인가 하는 또 생각도 반드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타이트한 두 개의 재판 일정도 있고 재판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좀 일반 면에는 조금은 좀 자제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을 해서요, 뭐 개별 판단이지만 앞으로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접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해서 좀 옥중에서 메시지를 좀 내겠습니까, 대통령이? 예, 지금 뭐 옥중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또 방금 질문을 주셨지만 국민의힘의 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뭐 릴레이 면접, 접견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경쟁하듯이 윤 대통령 면회를 가려고 한다. 그것은 저는 뭐 과연 국민의힘이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란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접견 릴레이 시도나 또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윤 대통령의 태도가 물론 뭐 비서실에 참모들이 전해준 것이지만 마치 일제시대 때 거사를 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독립투사처럼 너무 의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꼬집는 지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실제 대통령은 뭐 의연하게 대통령 참모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알려지지만 실제 또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전 총리, 또 이상민 장관, 최상목 대행까지도 경찰 수사에서는 국무회의를 열 생각도 없었고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또 하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내란이었다라는 것을 국무위원들이 정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 설날 맞은 국민들에게 저 때문에 이런 고초와 또 물가 불안, 환율 불안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스럽다 하는 그런 진정 어린 사과 정도는 한마디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너무 의젓한 모습은 오히려 예.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감만 키울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안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 불복하려는 밑밥 깔기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도 반박에 나섰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이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저는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 보면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심리 길도 굉장히 지금 촘촘하게 잡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방어권도 거의 사실상 그 무력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 순서도 보면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물론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들 예를 들면 한덕수 군원 대행의 건은 사실 간단하게 정족수만 이게 제재 과반수냐 3분의 2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일인데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마흔역 지금 후보자에 대한 어떤 권한 쟁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순서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순서를 지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헌법재판소 지금 재판관들 그 8명 중에 3명이 지금 우리법 연구회인데 우리법 연구회 그 소속의 법관들이 1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수의 우리법 연구자 출신들이 지금 이제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헌재 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의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보면 지금 현재 또 법적으로 관련된 회피, 기피의 대상 예를 들면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지금 국회 소추인단의 대표 소추인 역할을 맡고 있는 김희수 지금 변호사와 같은 지금 법인 재단에 있고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도 남편과 친여동생이 탄핵 촉구 관련된 단체에 지금 현재 그 지도자급 대표급으로 있는 이런 어떤 상태에서는 과연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보통의 민형사 법원에 있어서는 당연히 재척 내지는 기피에 있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심리를 물어붙이고 있는 것이
공정한 어떤 재판이라는 어떤 기대를 국민들이 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는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여당에서는 지금 재판에 대한 공정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흔들어서 과연 어떤 결과를 지금 의도하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탄핵은 사실 된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의 이러저러한 인연이라든지 성향 이런 것을 과도하게 부각을 시켜서 재판관들을 흔들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이유는 탄핵은 법적으로는 피할 길이 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그 편파적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라는 그런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게 만들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저렇게 헌법재판부를 흔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인연을 자꾸 이러저러하게 들먹입니다만은 그러면은 어떤 재판관과 이 대표가 어떤 인연이 있어서 부당하다,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연은 학연인데 지금 헌법재판관 8분 중에서 7명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문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당은 왜 동문으로만 서울법대만 8명 중에 7명으로 재판관을 채웠느냐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야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성향을 자꾸 주장하는데 8명의 재판관 중에서 3명이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5분은 중도와 보수 성향이죠. 실제 박근혜 대통령 때의 대법관 14명 중에는 6분이 민사법 연구회라는 그런 단체 출신으로 또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특정 어떤 연구회 모임이 주가 이뤘다라고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과도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사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결국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렇게 흔들기로 해서 서부지법을 그렇게 흔들어서 그 폭동을 일으킨 하나의 정치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듯이 헌법재판소 이렇게 흔들어서 나중에 또 탄핵이 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동에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다시 한 번 더 숙고하고 자제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법부터 또 헌재 이야기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